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존 몰딘의 위기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 몰딘이라는 사람은 금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내용을 에버그린 게이블칼에서 인용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에버그린 게이브 칼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입니다. 운용사인데 여기 CIO로 그 데이비드 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에 버블 3.0이라는 보고서를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제 내놓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회사이고요. 에버그린 게이브 칼에서 존 몰데인의 이 분석 내용을 소개를 할 때 그 서도 사항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금융시장 현장에 나가 있는 몰딘 씨는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이 갑자기 급락하기 직전인 2018년 초에 있었던 투기적인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생각을 한다. 다음 급락이 심해 다이빙으로 전환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버블 3.0이 마침내 파열될 때 연준이 시장을 시면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일 것임이 분명해졌다.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레이트 리셋, 우리의 주요 문제, 특히 부채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의향이 없다기보다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미 이르렀죠. 이걸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레이트 리셋만이 남아있는 듯하다. 물론 이게 뭐 최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천천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통화 시스템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통화 시스템에서 이제 그 다음 통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또 리셋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자본주의나 그리고 복지에 대한 포용 정책은 매우 나쁘게 끝날 것이다. 이념적 입장은 타협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이제 완전히 양극화된 상태로 굳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미 레이 달리오도 예전에 논문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중앙은행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인이며 어떤 면에서는 선출된 기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정치인들이다. 최근에 몇몇 사건들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레포 발작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그 사건들에 대해서 뭐 힌트를 남겨놨다고 하는데 뭐 그 어디에도 좋은 것은 일단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금융 푼지 사기와 결합하면 훨씬 상황이 나빠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준의 등장. 중앙은행들은 내 친구 폴 맥컬리가 말하듯이 항상 무책임한 것은 아니었다. 더 이코노미스트의 초기 편집자 중에 한 명이 월터 베저트는 중앙은행을 위한 베저트의 격언이라고 불리는 것을 썼다. 마지막 수단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금융위기나 유동성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면 중앙은행은 좋은 증권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리고 높은 금리로 대출해 주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격언이 포함된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때때로 발생하는 공황과 그리고 은행 시스템 실패에 대한 이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와 특히 30년대에는 많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특히 1차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1945년까지는 분명히 얼룩진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느슨한 통화 정책과 70년대의 재정 부실은 우리에게 인플레이션 위기를 주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 차트를 보면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차트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폴 볼커의 최근 죽음은 아마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가장 좋은 시기를 떠올리게 하며 수백만 명의 생계를 위협했던 인플레이션을 근절시켰다. 그러나 볼커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다. 최근 거의 모든 편지에 대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독자인 무라드 라흐마노프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존 몰딘의 인용문 몇 개를 친절하게 보내주었다. 하나는 연준에 대한 나의 감정을 간결하게 담아낸 구절이었다. 이것은 현대 화폐 이론, MMT죠. 현재 통화 이론에 대한 레이 달리오의 논평에 대한 나의 반응의 일부였다. 위기의 서막. 그러면 바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위기의 서막인지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린스펀을 시작으로 해서 더 낮은 금리와 함께 30년이 넘게 지속되는 지금의 통화 정책으로 1년에 자산 거품이 발생하여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는 주택 버블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규제 실패로 악화되었으며 도덕적으로 파산한 금융 시스템에 의해 더 강화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초기 위기 동안 유동성을 제공받기 위해 실제로 연방준비은행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후 연준은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해서 부와 소득의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제 지난 2008년 이후 본격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시기로 우리를 이제 데려왔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대처해야 할 새로운 거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이 양극화 그리고 부의 불평등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많은 자산들이 이제 계속 가격이 올랐는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대처해야 하는 그런 거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뷰티풀 레버리징이 아니다. 추악한 거품 생성과 자본의 잘못된 할당이었다. 문제를 무시하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과 치유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다. 이건 뭐 그 누구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특히 미국과 심지어 중국에서도 경제 문제가 드러나게 될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10년 전 또는 심지어 5년 전에 쉽게 고쳐졌을 수도 있었던 것이 이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를 키웠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2018년 처음 제 방송을 시작할 때쯤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2008년 위기 당시 그때 조금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지금의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했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의 전환을 고민할 그런 걱정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이제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키우고 있고 그게 계속 악순환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정상화될 수 없다. 우리는 정상적인 통화정책,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직 시스템 전환만이 이제 저는 해결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언급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통화정책이 우리를 다음 위기에서 구해줄 희망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화정책은 지금 시스템의 통화정책입니다. 지금 시스템의 통화정책은 이미 여력이 다 했고 굉장히 제한적인 해결책만 제시를 할 거고 결국 다음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희망은 버려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마 다음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 9월에 있었던 레포 시장의 발작 때문에 이제 과격한 조치를 내렸죠. 연준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2019년 9월 레포 단기 금융시장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고 그리고 많은 연락책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연준에 대한 레포 단기 금융 시장에 대한 그 조치 그리고 그때 당시 레포 시장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이유를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믿는 많은 분석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이게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이 고갈되고 금리가 급등하고 연준이 개입해서 어쨌든 그날을 구했다. 나는 그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해석에 대해 썼다. 과연 이걸로 끝인가? 절대 아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그 이후에 매일 레포 시장을 구해야만 했다. 그래서 계속 돈을 쏟아부었죠. 그 이후로. 그리고 이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론을 듣는다. 가장 무서운 것은 레포 시장 자체는 사실 괜찮은데 은행이 흔들리고 수십억 달러의 일일 유동성 붕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매일 유동성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누구일까? 나는 잘 연결된 소식통으로부터 그것이 일본의 중간 규모 은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게 확정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 것을 몇 달 동안 감추어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이번 주 이때 당시가 2019년 12월 달이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일본 은행들이 생존을 위해서 더 위험한 부채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아마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 때문에 이제 아마 모든 은행이 다 정상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좀비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을 거고 수익성도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은행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안고 뭐 정크채라든지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이제 회사채라든지 그러니까 위험한 자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은행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수익률을 계속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일본 은행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유럽 은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럽 은행도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엉망진창이 된 지역이 바로 일본과 20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도 아마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12월 12일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서 예비자금의 공급이 충분히 유지되고 금융시장의 압력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말쯤 내포 운용을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늘렸죠, 규모를. 그리고 뉴욕 연준이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주목을 해라. 당시 성명서에서는 최소한 1,500억 달러, 이건 이제 아마 기간 레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나의 레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75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채에 대해서 책정을 할 때는 이게 어쨌든 이게 유동성 주입이긴 하지만 레포 시장에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투자자들, 기관들에게. 근데 이렇게 부채를 빌려주는 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얼마, 최소한 얼마 제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통상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나요? 대출 기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신용보증과 더 많은 자금을 암시하는 약속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신용 한도만을 주죠. 당신은 어디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 한도만을 주잖아요. 그 사람의 그 신용에 맞게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얼마 이상 제공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정상적인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은행들에게 마이너스 신용 한도를 주고 있다. 베저트의 격언을 아주 정확하게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 역사상 가장 느슨한 통화정책 그리고 부분적인 긴축 정책을 10여 년 만에 끝냈다. 만약 은행들이 여전히 시장을 유동화시킬 충분한 적립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충분히 이제 유동성을 지난 10년 동안 제공을 했었고,
그리고 긴축도 끝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적립금이 없다. 이거는 확실히 무언가 잘못된 게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통제밖의 규제가 은행이 필요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왜 9월에 갑자기 문제가 돼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급진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지는 설명되질 않는다. FOMC가 예정에도 없었던 레포 운영 승인에 대해서 10월 4일 회의록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회의록이 이제 있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4일 날 레포 운영에 대해서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 FOMC 회의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록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회의록 중에 그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OMC 스태프들의 분석과 시장 논평은 9월 중순에 나타난 자금 압박에 많은 요인들이 기여했다고 시사했다. 특히 적립금이 급감하고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내부 리스크 한계와 대차 대조표 비용이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 유통을 둔화시켰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비밀이 있길래 지금의 그 레포 시장 상황이 이런가 좀 살펴보면,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은행의 내부적 위험 한도 및 대차 대조표 비용을 비난을 한다.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렸던 이러한 위험과 비용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그리고 아마 언급하지도 않을 겁니다. 연준에서는. 그래서 계속 철저히 비밀리에 지금 붙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심지어 이치에 맞는다. 이유야 뭐 어찌됐든 간에 재무부 증권, 국채죠. 국채와 기관에서 이제 한 달에 200억 달러씩 매입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가 동의하기에 만들기에 충분히 심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팩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자가 QE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확실히 QE다. 이제 월가 격언에 오리처럼 걷고 꾀꾀거리면 오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QE처럼 작동하고 있죠. not QE라고 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Q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융가에서는. 이전 QE 라운드에서 배웠듯이 한번 시작하면 종료는 어렵습니다. 2014년에 버냉키가 이제 양적 완화를 잠깐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테이퍼링 발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벤 버냉키의 가벼운 암시, 그러니까 테이퍼링이죠. 양적 완화를 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줬었는데 그때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크게 차트로 보면 이제 단기 조정이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이제 검토하게 되고 다시 유동성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풀의 물기를 떼기 시작하는데 2년이 더 필요했고, 그리고 그 후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자산을 동시에 매각함으로써 가능한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가장 나쁜 대안은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미래에 있을 그 선택사항들은 계속 악화될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 가장 나쁜 것을 고르는 대신에 가장 덜 끔찍한 것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직역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무리한 수를 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 때마다 우리가 미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좁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좋은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나쁜 것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이론과 추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의 그 레포 시장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지만 몇 가지 이론은 다음과 같다. 일단 은행과 연준은 최근 몇 년간 그들에게 부과된 규제를 해제하고자 한다. 그래서 규제로 인해 대출금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혼란은 로비 활동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형은행들이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레포 발작을 일으켰다. 이런 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론을 보면 어려움에 처한 은행이나 대규모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기관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9월 레포 발작 사건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지를 설명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유럽은행의 문제에 대한 소문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연준과 은행은 미국 재무 부채 증가로 인해서 채권 매입을 해야 하는 금액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3분기에 재무부는 1조 달러의 부채를 발행을 했는데 동시에 미국 국채의 외국인 소유도 감소하고 있다. 예측 가능하지만 국채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많은 양의 현금으로 인해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연준은 QE를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 추측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2008년 이후 연준은 시장 신뢰가 소비자 신뢰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오버나잇 레포 시장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더 큰 우려는 연준과 은행이 실제로 눈을 멀게 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일시적인 유동성 주입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더 큰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근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포 시장의 자금 유입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주가가 미국이 계속 올랐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이제 야기시키는 과정이죠. 이런 상태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덮기 위해서 페인트를 위해 덧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확대되고 있는 대차 대조표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연방 부채가 있다. 매년 적자는 총 부채를 증가시키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기를 바라면서 재무부에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회계년도의 첫 두 달, 그러니까 2019년의 4분기가 이제 2020년도의 첫 번째 회계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2019년 10월과 11월 달, 이 두 달 동안에 무려 3,4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리고 12개월 동안의 예산 적자는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고요. 그리고 연방 지출은 1년 전보다 7%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지출이. 근데 세금 수입은 3% 증가에 그쳤어요. 미중 무역 관세로 세금을 걷고 있긴 하지만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왜냐? 이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부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면 이자 부담 이게 총량이 계속 늘어나죠. 이자율을 낮추고 있지만 이자 부담에 대한 그 자금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지출을 또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계속.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쨌든 사람들은 항상 샘 산촌의 부채를 구매할 것이다. 이거는 격언 같아요. 미국 시장에. 불행히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터가 이번 주에 지적했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한 외국 바이어들은 외면하고 있다. 인젝션, 그러니까 연준의 그 몰핀 주사죠. 유동성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끝내려고 할 때 이게 제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스탠스를 취할 때 2020년 레포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의 크기가,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멈추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긴축으로 가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근데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는 것을 이렇게 쭉 확대하는 것을 멈춘다. 이러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레포 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차 대조표에 일단 관여하기는 너무 쉽지만 떠나기는 너무 힘들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완화 정책, 긴축 정책 이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순환한다. 이런 식의 이론을 펼쳐왔고, 이게 이제 뭐 케인즈 학파들의 이제 이론들이죠. 근데 이걸 지금 다 박살났죠. 이렇게는 이제 될 수 없고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연준은 작년 7월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몇 주 후 자금 압박이 일어났다.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QE4, 그러니까 not QE로 불리는 QE4죠. 그리고 그 외 기타 활동을 통해서 연준이 부채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부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단계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부채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막기 위해서 계속 유동성을 퍼부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 케이블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연준은 2018년에 양적 긴축을 되돌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되돌린다라는 길은 다시 양적 완화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건 많이 봤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리스 게이브의 에세이를 추가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리스 게이브는 최근 이분법적인 평가들에 대해서 4가지 가능한 이유를 고려해서 훌륭한 에세이를 썼다. 나는 그중 첫 번째 것을 인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목표치에 가장 맞다고 믿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대차 대조표 확대는 일시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있냐면 연준의 현재 유동성 투입 프로그램은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진정한 노력이 아니다. 대신에 그것은 단지 레포 시장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래서 연준은 이에 대해서 기술적 조치라고 이제 선을 그었죠. 그리고 4월 이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 시스템의 유동성 투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4월까지 지금 연장을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유동성 투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동성 투입은 하되 규모를 점차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이에 따라 시장은 이미 연준이 다시 한번 콜드 터키, 그러니까 갑자기 유동성 주입을 끊는 사태를 이제 콜드 터키라고 하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콜드 터키 사태로 가는 시점까지 유동성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미국 달러가 더 빨리 떨어지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존 몰딘의 의견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능성이다. 그러나 밀턴 프리드먼이 말하곤 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정부 프로그램만큼 영구적인 것은 없다. 여기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레포 시장은 9월 중순에서 후반에 왜 동결되었는가? 이제 그때 레포 발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그때 일어났었던 레포 발작이 기술적인 결함이었을까? 아니면 이자율 급등은 미국 민간 부문과 단기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욕구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반영했을까? 요컨대 레포 시장은 웨이퍼 싱 민트의 순간에 도달했는가? 이것도 이제 격언 같은데 뭐 직역하자면 뭐 얇은 민트 조각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일단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단지 기술적인 결함이다 라고 한다면 2020년 봄에 연준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여기는 뭐 퇴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2020년 1분기 안으로 이게 사태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유동성 주입을 할 필요도 없어야 될 정도로 깔끔히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기술적인 결함이라면. 근데 이게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듯이 레포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예산 적자의 과도한 성장과 같은 더 큰 문제의 증상일 경우에 미국 선거 6개월 전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장은 3월 중순을 기준으로 흥미로운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시장입니다. 시장. 어쨌든 4월까지 레포 시장 개입을 한다고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근데 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월 중순쯤에 시장이 갈림길에 서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일단 첫 번째, 그동안 낙휴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유동성주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중단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세계 주식은 심각한 유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선거가 이제 있죠. 2020년에. 그것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트위터를 촉발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분명히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또 연준 어쩌고저쩌고 폭풍 트윗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준은 6개월의 임시적인 지금의 유동성주의 프로그램을 또 다른 임시적인 명분으로 해서 또 다시 연장을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전 세계 채권 수익률은 이제 치솟고 미국 달러가 심각한 유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이 뜻은 이제 미국 외에 특히 이머징 마켓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세계 주식은 미국 주식을 능가할 것이며 가치는 성장을 능가할 것이다. 한마디로 고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변수가 하나 터졌잖아요. 우한 폐렴 사태. 이게 지금 변수가 갑자기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 다른 지금 전환점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그 부채 역학을 보면 나는 두 번째 선택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연준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기 몇 달 전에 상당한 자본 후퇴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옵션은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니까 1번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조정된 재정 및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중한 포지셔닝을 설명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는 한 확실하다면 오랫동안 연준이 정상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차대조표는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주된 돈을 쏟아부을 때 계속 부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동성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대차대조표는 계속 확장되겠죠. 그리고 해외에 피난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NIRP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뜻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국가들은 자국 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고 특히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이제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숲의 루크 그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시적 사고주의자 중 하나이다. 그리고 루이스 게이브처럼 그는 2020년 초에 화폐화 계획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2020년 1분기에는 연준이 지난 9월 이후 행한 일들을 되돌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근데 그동안 연준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아마 9월 이후 유동성 주입을 했던 그 프로그램을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연준이 미쳤다고 그것을 또 중단하게 되면 시장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게 뻔한데, 이제 중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그리고 FFTT, 즉 미국 거시경제연구소입니다. 미국 거시경제연구소의 관점으로 보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미국 적자의 자금 조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주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중반에서 후반에는 하반기죠, 하반기. 2020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돈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크게 변화시키는 중대한 재설정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위기는 단순히 오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초기 단계에 들어선 상태이다. 우리는 지금 준비한다면 매우 힘들겠지만 생존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많은 흥미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근데 이거 뭐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 없죠. 준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런 유동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면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굉장한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레포 시장이 단순히 레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연준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술적 결함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땜빵식에 그리고 그 땜빵이라고 하는 그 해결책의 유동성 투입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점 우리가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계속 좁혀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좋은 것으로 좁혀드는 게 아니고 나쁜 것으로만 좁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이 어느 순간에 딱 다다르면 탁 터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게브칼에서 소개해준 존 몰딘에 대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뭐 지금 대부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우아한 패럼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시장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악재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악재이긴 한데 이 문제와 더불어서 레포 시장에 대한 문제 지금 유한 폐렴이 어쨌든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온도가 또 이제 따뜻해지는 그 시기가 되면 대충 3월, 4월 이쯤에 되면 점차 어, 완화가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5월, 6월쯤에 이제 선포를 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아마 좀 자리가 잡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또 다시 레포 시장에 대한 문제가 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변동성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 활동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조금이라도 힘내시고요. 어쨌든 최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고요.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